네, 반갑습니다. 창원에서 사업하고 있는 하선연입니다. 저녁 식사들 하셨죠? 원래 강사는 식사 못하는 거 아시지? 심장이 쿵쿵 거려가지고. 아까 잠깐 음악이 나왔는데, 심장이 터질 듯하다. 아메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제 심장이 터질 것 같네요. 어쨌든 오늘 날씨가 많이 좀 추워졌어요. 그죠? 창원도 바람이 많이 불고, 약간 초겨울에 이제 시작 진입한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이제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면서 우리 몸들은 굉장히 이렇게 수축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저희들이 공부할 부분인 혈관도 이렇게 수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이렇게 보면은 약간 혈관 질환으로 좀 사실은 사망까지 가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많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 건강 관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고민됐습니까? 음, 네,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렇게 10주 동안 저희 이렇게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10주를 마무리하게 돼서 10주 동안 기다리면서 가슴은 뛰었지만 또 제가 또 마무리를 좀 잘 해야 된다는 약간 그런 부담감도 조금 생기네요. 자, 어쨌든 제가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저희들이 지금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지나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계속 반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건강 강의는 제가 해보니까 뭔가 막 외우려고 하고 막 이렇게 지식적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근데 그 원리들을 이해를 해버리면 되게 좀 쉬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저희들은 조금 깊이 있는 공부는 좀 필요는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나는 소비자들이 그들이 이해가 되었을 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공감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원하는 이런 정보들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이해하는 부분으로 건강도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할 주제는요, 심혈관 기관 관리입니다. 어, 잠깐만요. 이게 제일 짱이 나왔네. 일단 제일 방송사고 저는 없을 줄 알았는데 있네요. 자, 그러면 짱표가 나오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게 보면은 보통 이렇게 세포로 이루어지잖아요. 세포. 보통 30쪽에서 60쪽에 정도 세포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세포가 모여서 우리가 이제 조직이 되고, 그리고 조직이 모여서 장기가 되고, 그리고 장기가 모여서 우리 몸을 이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세포가 너무 작기 때문에 병원에 이렇게 가보면은, 어, 세포 검사 한번 해봅시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어,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세포는 너무 작기 때문에 검사 자체도 안 되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조직 검사를 해서 우리 건강한 몸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세포가 건강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세포가 우리가 활성산소 이런 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 활성산소로부터 공격을 막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산화라는 거는 녹슨의 현상을 말하고, 보통 사과를 깎아 놓으면 갈변이 되잖아요. 그런 상태, 그리고 이렇게 녹슬면 우리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태를 산화로 가는데, 역시 우리 세포도 그렇게 산화가 되면은 일단 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산화가 되면은 결국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런 염증을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은 암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양소가 항산화 영양소예요. 자,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영양소. 우리가 정말 많이 듣고 있는 거죠. 비타민 A, C, E, 셀레늄, 코큐텐. 여기 나오는 이 영양소들이 오늘 할 심혈관 질환하고도 상당히 영향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혈관을 보시면요, 12만 킬로나 된다고 합니다.
이 혈관은 지구 2바퀴 반 정도를 돌 수 있는 길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동맥하고 정맥, 이거는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모세혈관은 99%. 그리고 이 혈액이 평균 한 5리터 정도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서 동맥으로 나갔다가 정맥으로 들어오는 시간이 1분 이내. 그러면 지구 2바퀴 반을 돌고 다시 들어와야 되는 시간이 1분 이내라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 이제 혈액에 끈끈한 뭔가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이제 뭐 혈관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건강을 이렇게 보면은 혈관이 일단 튼튼해야 되고요. 그 안에 흐르는 혈액이 깨끗하면 우리의 건강에 아주 좀 핵심적인 부분이 그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을 크게 이제 대사증후군과 그 원인, 그리고 인슐린 역할 및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체중 당화 산물, 이게 뭔지, 그리고 혈당에 좋은 영양소, 혈관에 좋은 영양소, 이렇게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사증후군과 심혈관 질환이 같이 나오죠. 우리가 대사증후군과 심혈관 질환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대사증후군 이꼴 인슐린 저항성 많이 들어보셨죠? 대사증후군이라는 말과 인슐린 저항성을 같이 보시면 돼요. 근데 증후군이라는 이곳은 질병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일단 증상만 있을 뿐인데, 만약에 대사증후군이나 인슐린 저항성 같은 경우를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 심혈관 질환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사증후군이나 인슐린 저항성이 왔을 때 내가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죠. 근데 심혈관 질환은 심하게는 심장마비가 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평소에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을 관리를 하는 부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대사증후군에, 저는 이 배를 한번 보세요. 배. 이 장표의 배를 보시고, 나의 배를 보시고. 여기에 대사증후군은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지만 그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저는 비만이라고 보거든요. 비만이 왔을 때는 제가 일단은 지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상표가. 음. 자, 그래서 우리가 대사증후군이 생기는 원인을 이렇게 보면은, 자, 일단 가장 쉽게는 소비하는 양과 수치량, 이게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요. 자, 근데 그 이면에 먼저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밥을 이렇게 밥상을 차리면은 음식의 종류가 굉장히 중요해. 우리 예전에 저탄고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먹는 음식 중에 똑같이 배부르게 먹었어. 똑같이 배부르게 먹었지만 단백질과 지방이 많이 들어오는 거랑, 아니면은 이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오는 거랑은 내 몸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편적으로 지금 대사증후군의 원인은 내 식단에서 탄수화물이 너무 과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비만도 생기고, 그리고 당뇨도 생기고, 그리고 이상지질이나 심혈관에 굉장히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식단에 보면은, 예전에 육류 수치를 보면은 사실은 먹을 게 없어서도 못 먹었겠죠. 근데 이때 고기의 양은 작았지만 굉장히 고기의 질도 좋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옥수수 사료 이런 거를 먹고 자란 소를 특히나 우리가 많이 먹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유도 보면은, 옛날에 우유가 알카리성 식품이라서 굉장히 좋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래 살고 싶으면 우유를 먹지 마라 하는 책이 있을 정도로, 지금은, 예전에는 소가 풀을 뜯어 먹고 살았기 때문에 우유 자체가 알카리성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사료를 먹죠.
그래서 우유 자체가 산성식품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 여기에 보면 옥수수 사료를 먹기 때문에 우리가 육류만 섭취를 해도 우리 몸에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염증 같은 게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삼백식품, 그리고 여기 초가공식품과 트랜스지방과 액상과당 이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 지금 사실 70한 3% 정도가 대사증후군 많이 걸려 있다 해요. 증후군이고 실제적으로 한 26% 정도는 대사증후군에 이렇게 진단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거기 이제 대사증후군과 인슐린 저항성은 이꼴이라고 했어요. 똑같은 거. 자,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만약에 나에게 생기면 우리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여기 걸려 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몰라, 잘. 근데 이런 게 만약에 생기게 되면 인슐린은 딱 당뇨죠. 근데 당뇨 이외에 여기 전부 다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부분들이 여기 다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인슐린이 뭐야? 이거를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혈당을 얘기를 하거든요. 혈당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음식을 이렇게 먹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 먹게 되면은 우리가 에너지로 일단은 써야 되잖아요. 근데 탄수화물을 복합당을 쪼개면 2당이 되고 2당을 쪼개면 단당이 됩니다. 단당. 그래서 우리가 단당은 포도당,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 니은거 맞으면 포도당이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에너지가 돌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당이 잘게 잘게 쪼개져서 혈액 속에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세포 속으로 쏙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혈중에 이렇게 포도당이 이제 다 쪼개져 가지고 혈중에 있으면 뇌에서 췌장으로 신호를 보내요. 야, 포도당 들어왔다. 빨리 인슐린 만들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포에 보면은 여기 인슐린 수용체라는 게 있죠. 그러면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 가지고 인슐린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 딱 와가지고 키예요. 열쇠를 탁 열어줘야 돼요. 그럼 이렇게 찰칵 열쇠를 열어주면은 이렇게 포도당이 쏙 들어와요. 이게 아주 정상적인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세포 속에 들어오면은 이 아이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 뭐냐면 너무 양이 많은 거죠. 이렇게 적당하게 들어오면은 이 시스템이 돌아가면 되는데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 인슐린을 계속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열고 저기도 야, 열고 얘들아. 계속 열다 보니 이 키가 말을 안 듣는 거지. 그래서 열리지를 않고 혈중에 포도당은 둥둥 떠 있고 그래서 뇌는 다시 췌장으로 신호를 보내요. 빨리 인슐린 더 만들어줘. 그러면 또 인슐린을 만들어. 근데도 이게 키를 열지를 못하니까 이 중간에 보면 인슐린도 있고 포도당도 있고 혈중에 그런 상태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장표가 조금 바뀌어서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인슐린 저항성과 대사증후군을 같이 보는데 어, 같이 보시면 돼요. 요 상태에서 만약에 대사증후군, 인슐린이 이렇게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심혈관 질환의 발병은 2배 정도 높고 당뇨병은 5배 정도 증가를 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대사증후군의 기준이 뭔데? 여기 허리둘레, 중성지방, 혈압, 공복혈당, HDL, 콜레스테롤 요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통 지금 이제 3가지 이상 걸린다, 내가. 그러면은 이미 나는 대사증후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은 아시죠? 건강검진 요즘 많이 하시는데 요 3개 이상 걸린다 그러면은 내가 특별한 질병으로 고생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지금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어떤 질병으로밖에 갈 수 없는 거. 자, 근데 여기 보면은 50대 이전까지는 남자들이 되게 남성들이 많았지만 폐경 이후에는 50대 이후에는 여성들의 유백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변에 보면은 나이가 드실수록 여성분들 하체가 굉장히 가늘어지는 거 많이 보시죠? 자, 우리가, 음, 포도당
이렇게 쓰고 나면은 남는 거를 지방으로 저장을 할 때에 간에도 저장을 하고 근육에도 저장을 하거든요. 근데 허벅지에 근육이 조금 있으면은 이 지방을 허벅지에도 조금 나누어서 저장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하체에 이렇게 가늘어져 가지고 근육이 없다. 그러면은 근육에 저장해야 될 지방까지 전부 배 쪽으로 와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하체는 가늘어지면서 배가 굉장히 이렇게 지방이 많이 쌓이는 그런 형태의 몸 체형들을 많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허벅지 근육 키우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그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은 폐경 이후에는 여성들이 좀 많더라.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 정도 이렇게 걸리는 사람이 우리 국민 중에 지금 73.1%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여기 1번 있죠. 허리둘레. 여기에서 하나가 걸리면 저는 나머지 두세 개는 곧바로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동은 정말 예전에는 몸 관리 예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건강 관리를 위해서 정말 예, 이 지방 관리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대사증후군 여기 5가지 중에서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이 5개 중에서 이렇게 기준으로 봐서 하나가 걸리는지 2개가 걸리는지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 자, 요건 아까 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아까 대사증후군의 원인 중에서 초가공식품, 트랜스지방, 액상과당 요 3개가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초가공이라는 거는 극단적으로 가공을 했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칼로리는 높은데 영양이 부족하다는 거죠. 요즘에 아이들 보면은 신체적으로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부실해, 아이들이. 그렇다는 건 뭐냐면 칼로리는 상당히 높지만 늘 영양소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보면은 배부르게 잘 먹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은 초가공식품이 이런 것들 다 좋아하는 것들이죠. 맛있는 것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내 입이 좋아하는 음식을 아직도 많이 즐기고 있고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갈수록 내 입이 좋아하는 것보다 내 몸이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먹기 때문에 오히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건강은 조금 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초가공식품 이런 것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보면 트랜스 지방 바삭하니 너무 맛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혈액 내에 염증이 생겨요. 증가를 하거든요. 제가 지금 앞으로 염증, 당, 활성산소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건데 그게 어찌 보면 핵심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트랜스지방 같은 경우에는 혈관 안쪽에 이렇게 세포를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동맥경화나 협심증, 뇌졸중의 위험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알레르기, ADHD, 당뇨, 암 이런 것들도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 근데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도너츠 하나만 먹어도 4.7g 정도가 우리 몸에 흡수가 된대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제한 섭취가 2g이라 있거든요, 하루에. 근데 라벨에 보면은 0.2g 이하면은 0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0으로 표시가 되면 없네? 그게 아니고 0.2 정도는 들어있다라는 거. 그래서 트랜스 지방 피하시면은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액상과당. 우리가 사실은요, 나는 단 거 안 먹는데, 당 별로 안 먹는데, 탄수화물 안 먹는데, 하지만 숨어 있는 당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특히나 이제 시럽, 액상과당 이런 것들이 너무나 위험한데 뇌나 지방간 그리고 비만 당뇨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여기에 보면은 라벨지 같은데 표시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HFCS라 55라고 나와 있는 거는 과당이 55%. 근데 실제적으로 어떤 거는 90% 이상 들어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가공식품이나 트랜스 지방, 그리고 이런 액상 과당이 우리 몸에 쉽게 얘기해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염증이, 탄수화물이 과하게, 사실은 우리가 탄수화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우리 몸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필요한 부분인데, 모든 게 과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항상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다 섭취를 하게 되어 있죠. 자, 근데 내가 뭐냐면, AGE, 그냥 다른 거는 몰라도 그냥 체중 당화산물, 이런 게 있구나. 요 하나 정도는 알고 가시면 좋겠고, 여기에 이게 뭐냐면, 우리 몸에 단백질하고 당, 탄수화물 쪼개진 당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렇게 염증이나 산화, 혈관 손상 이런 것들을 많이 일으킨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피할 수 없잖아요. 우리 인체에는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과하게 들어오니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려운 장표 그냥 보시면 돼. 제가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최종 당화산물 이것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특히나 여기 심장 근육세포, 신경 근육세포, 여기 신경 근육세포는 뇌세포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줍니다. 그리고 간세포 이런 것들을 손상을 시켜요.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건강하고자 하면 세포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근데 이런 당화산물들이 들어오면은 세포를 공격을 해서 괴사를 시켜야 해. 그러면 심장세포가 죽어가고, 신경세포가 죽어가고, 간세포가 죽어가면 여기에 기능들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보면 당뇨 하면은 제1형 당뇨, 2형 당뇨,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1형 당뇨는,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인슐린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당뇨를 앓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나머지 98% 정도가 제2형 당뇨래요. 왜 오냐면 많이 먹어서 탄수화물을. 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인슐린 저항성. 적당히 먹으면 적당히 인슐린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너무 과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인슐린이 지치는 거예요. 나 일 안 할래.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돼요. 근데 우리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쓰고 나면은 인슐린을 분해하는 효소가 같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인슐린을 쓰고 나면은 이 분해 효소가 나와가지고 이 인슐린을 처리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청소를. 근데 이때 청소를 할 때 우리 뇌에 보면은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이 독성 물질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이 인슐린 분해 효소가 같이 처리를 해버려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가지고 인슐린 분해 효소가 일을 안 하게 되면 뇌에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 이 독성을 없애지를 못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침에 뇌에 독성 물질이 쌓이게 되면 치매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가지고 뇌에 있는 독성 물질이 못 없앰으로 치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지금은 당뇨를 제3회, 치매를 제3형 당뇨라고 불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요즘 보면은 예전에는 치매 이러면은 어떻게 이랬는데 지금은 의외로 치매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냥 왠지 의뢰이 나이가 들면은 치매가 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치매가 너무 증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내가 먹는 과한 탄수화물이 치매까지도 일으킬 수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당,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관리가 필요한 이유.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에는 모세혈관, 99%가 모세혈관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혈관의 질환에 문제가 생기면은 모세혈관부터 가장 문제를 일으키게 되겠죠. 그래서 혈당 관리를 왜 해야 되냐면 일단은 우리가 모세혈관들이 모여 있는 곳부터 문제를 일으켜. 그래서 당뇨가 무서워가 아니고 당뇨는 합병증이 더 무서워. 그렇죠. 그래서 당뇨가 오게 되면은 실명한대. 그리고 심하게는 다리도 잘라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의뢰이 많이 듣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눈의 망막에 보면은 시신경들이 굉장히 모세혈관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먼저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신장에 보면은 사구체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모세혈관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여기에 문제가 일으켜요. 그래서 당뇨가 오면은 당뇨랑 고혈압이랑 그리고 신장이랑 짝지예요. 같이 이렇게 분명히 당뇨가 오면은 곧 고혈압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를 같이 이렇게 관리를 해야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신경병증이라 해가지고 당뇨병성 신경병증. 이게는 뭐냐면 우리가 신경에 보면은 감각신경, 운동신경, 자율신경, 신경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신경들에도 많은 모세혈관들이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족부, 우리가 신장에 또 가장 먼 곳이 발 쪽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세포가 이제 괴사를 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발이 이제 썩게 되겠죠. 세포가 죽게 되면은. 그래서 실제적으로, 조금 많이 들을 수 있어요. 당뇨 때문에. 이렇게 괴사가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절단을 해야 되는 상황들. 그래서 이런 모세혈관 쪽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일으키고, 그 다음에는 이제 큰 혈관으로 가겠죠. 관상동맥. 우리 심장을 싸고 있는 임금님 관처럼 생겼다 해서 관상동맥이잖아요. 그 큰 동맥에 이제 혈관이 막혀버리면 마비가 일어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뇌졸중, 뇌에 가서 혈관이 되면은 이제 뇌경색, 뭐, 또 터져버리게 되면 뇌출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혈당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한번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은 혈당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이 이제 이렇게 쭉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에 혈당이, 여기 탄수화물이거든요. 자, 우리가 탄수화물 하면은 좋은 탄수가 있어요. 좋은 탄수화물. 우리 몸에는 꼭 필요한 게 탄수화물이거든요. 근데 식이섬유가 함께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탄수화물이에요. 그거를 좀 많이 드셔야 돼. 근데 우리가 보면은, 탄수화물은 원래 복합당일 해가지고 조금 막 연결돼가지고 쭉 길게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을 이제 소화를 시키면서 쪼개야 돼요. 2당으로 두 개씩 두 개씩 이렇게 쪼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쪼개져 있는 그런 밀가루 음식이겠죠. 그런 밀가루 음식들을 쪼개져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은 요렇게 혈당을 엄청나게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혈당이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되면은 훅 떨어져요. 그러면 금방 배고프죠. 우리 밀가루 음식 먹고 나면 배고프잖아. 그러면은 또 갑자기 뭐를 먹어. 그럼 혈당이 또 올라가. 좋은 거 안 먹거든요. 갑자기 뭐 빵이나 이런 걸 먹어. 그럼 또 올라가죠. 그럼 또 내려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혈당 스파이크라 그래. 롤러스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게 막 계속 그렇게 하면서 과식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음식을 드실 때도 이게 좋은 탄수화물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를 해가면서 드시면 너무 좋고요. 여기에 보면은 단백질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더라. 여기 보시면 단백질은 완만하게 혈당을 올려요. 그래서 단백질을 먹게 되면은 일단 포만감이, 우리 고기 먹고 나면 배가 좀 안 고프죠? 아, 고기 먹었더니 배가 안 고프네. 뭐 이런 거. 그래서 포만감도 굉장히 주기 때문에 과식도 예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는 배고파하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고 더 먹으라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근데 이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을 억제를 해요. 배고파서 더 먹으라 하는 호르몬은 단백질을 이제 먹게 되면은. 그래서 단백질이 우리가 혈당을 잡아주는데 조금 도움이 된다는 거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이 그래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보면은 너무나도 지금 핫한 제품들이죠. 식이섬유, 마이크로바이옴, 예, 장내 미생물의 먹이로 지금 아주 핫한. 자, 그래서 이 식이섬유가 먹게 되면은, 일단은 우리 식이섬유를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어, 소화를 하지 않고 그대로 빠져나오거든요. 섬유질은. 그래서 일단 먹게 되면 포만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다이어트 할 때도 파이브비츠 식이섬유 이거를 먹고 물을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 활용을 또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식이섬유라는 거는 수분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포만감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 특히 이 제품 많이 권하는 이유가 당뇨는 일단 당을 되게 신경을 써야 되고 당이 빨리 올라가는 것들은 되도록이면 조금 덜 드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단은 탄수화물을 먹고 식이섬유를 같이 먹게 되면은 식이섬유를 같이 이제 먹게 되면은 우리가 당이 서서히 올라가요. 그래서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 식이섬유를 적극적으로 찾아 드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콜레스테롤. 원래 식이섬유는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 그리고 담즙산, 그리고 중금속, 유해물질, 이런 것들을 자석처럼 딱 붙여가지고 배출을 해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장암 이런 데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자, 그리고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에도 영향을 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담즙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98% 이상 우리가 재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식이섬유가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이 담즙산을 잡고 배출을 해버려요. 그러면 우리 몸에는 담즙산을 그 지방 소화를 하기 위해서 담즙산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담즙산의 원료가 뭐냐면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가져와서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활용이 안 되고 만약에 빼버린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가져오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에도 상당히 도움을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크롬. 요즘에 크롬이 굉장히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미네랄 중에 하나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당뇨에도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고 지방 대사에도 상당히 관여를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자, 아까 인슐린, 예, 복습할게요. 자, 우리가 포도당을 이렇게 먹게 되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포도당을 이렇게 이제 혈중에 있는 포도당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미네랄을 먹을 때 크롬이라는 미네랄하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먹게 되면은 여기 이제 인슐린 수용체가 가서 문을 탁 열면은 인슐린이 밖에 혈중에 4개 있던 게 2개가 쏙 들어오죠. 그럼 이때에 우리가 크롬이라는 미네랄을 같이 먹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단백질하고 합체를 한대, 합체. 단백질하고.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 딱, 여기 한번 보세요. D란 여기가 보면은 혈중에 4개 있는 포도당이 인슐린이 문을 착 키로 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합체가 되어가지고 문을 활짝 열어. 그래서 바깥에 있는 2개만 들어왔던 게 크롬이 안에서 문 여는 걸 도와주기 때문에 4개가 다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당뇨에 인슐린 저항성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크롬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혈당에 도움이 되는 게 오메가3 지방산도 있고 여기 아연. 혹시 책 보실 때 당뇨병 아연으로 잡아라. 이런 책 혹시 보셨죠? 그래서 당뇨에 아연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당뇨약 혈압약 이런 걸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돼.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왜 그럴까요? 평생 먹어야 된다는 거는 그거를 낫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단지 수치만 개선해주고 혈관도 넓혔다가 좁혔다가 이것만 해줄게. 이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당뇨에 관한 약이라든지 고혈압 약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 근데 혈당 관리에 오메가3 지방산이나 아연이나 그리고 여기에 망간, 마그네슘 이런 쭉 미네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제품 중에 지금 혈당 관리에 지금 글리코다운 나왔죠. 여기 보면은 지금 인도산 바나바 잎추출물에서 가져왔는데 여기에 코로솔산이라는 성분이 우리가 인체 실험을 해봤을 때 15일간을 섭취를 했을 때 혈당치를 20에서 30%를 감소를 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상당히 위적인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멀티 비타민 미네랄 6종이 함께 들어있어요. 아까 크롬하고 아연하고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들어있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비타민 B6 같은 경우가 사실은 염증하고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타민 미네랄까지 함께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글리코다운이 당뇨에 상당히 이제 도움을 많이 주겠죠. 자, 그 다음에 혈당과 근육. 자, 요즘에 근테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어디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다른 재테크들은 망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근테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아까 여기 그림을 한번 살짝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하체가 튼튼하면 건강하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원리가 뭐냐면, 하체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몸에 70% 정도 이렇게 포도당을 소모를 한다 하거든요. 그래서 허벅지가 굵을수록 여기에 혈관에 이렇게 포도당이 이렇게 있어요. 아래도 이렇게 있죠. 근데 포도당이 둥둥둥 떠 있는데 만약에 허벅지 근육이 이렇게 많다면은 싹 가져와 가지고 소모를 한대요. 그래서
혈당이 낮아지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허벅지 근육이 없으면은 이렇게 혈관 안에 혈액중에 포도당이 둥둥둥 많이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혈당하고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허벅지 둘레가 자, 오늘 저녁에 한번 재보세요. 60cm 이상이면 40cm 미만인 사람에 비해서 당뇨병 위험이 4배 감소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이오카인. 요즘에 엄청 많이 들어보시죠? 마이오카인은 기적의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얘가 어디서 만드냐면 근육에서 만들어요. 근육에서. 기적의 호르몬. 근데 근육에 이게 보면은 염증을 억제하는 거거든요. 염증 계속 얘기를 하죠. 우리 몸에 나는 모르지만 염증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찌 보면은 염증과의 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면 이 마이오카인이 자연적으로 생겨서 내 몸에 생기는 염증을 억제를 해준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근육 키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으시죠, 다들? 저도 지금 안 그래도 허벅지가 제가 좀 굵은데 라이드를 너무 열심히 타가지고 예, 허벅지가 터질 듯이 굵어지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혈당에 좋은 영양소를 알아봤고, 자, 그러면 혈관에 좋은 영양소 한번 볼게요. 우리가 오메가3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건, 혈행 개선에 좋아. 그래서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오메가3는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꼭 먹어야 돼.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오메가3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공부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먹는 오메가를 저희 오메가로 대체를 해드려야 될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기름은요, 산화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산화된 기름을 먹는다? 우리 세포가 오메가3 지방산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막이, 세포막이. 근데 세포막이 투과성이 좋아야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나쁜 거는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산화된 기름이 들어오면 이 세포막이 산화가 돼버려. 그러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괴사, 그러면 결국은 암이 되겠죠. 그래서 특히나 오메가3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좋은 오메가3를 좀 먹어야 된다는 거 보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오메가3가 새로 나왔죠. 그래서 간단하게 오메가3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메가3는 오메가3 다 와야 된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메가3의 선택 기준은요, 일단은 안전해야 됩니다. 요즘에 바다에서 나오는 것들 너무 의심스럽지 않던가요? 그래서 회 먹기도 좀 찝찝한 것 같고, 지금 일본의 오염수 방류 사건 때문에 더 그렇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실제적으로 중금속 때문에도 너무 좀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안전성, 그리고 흡수율 되게 좋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안전하고 흡수율 좋고, 근데 또 기능까지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 오메가3가 새로 나왔답니다. 자, 뉴트리마린 오메가3. 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오메가의 어떤 특장점을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안전성. 자, 보면 요즘 환경이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죠. 그래서 국제기관으로부터 이제 저희들이 인정을 받았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식약처에서도 이렇게 딱 기준을 정해놨고, 그 다음에 GOED라는 국제인증기관에서도 요렇게, 요거는 넘으면 안 돼. 라고 기준을 잡아놨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는 기준 자체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시중에 나오는 오메가3는 전혀 개의치 않겠죠. 근데 여기 비교해 보시면은 저희들 오메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수원 하나만 살펴볼게요. 0.5 이하면 돼. 그리고 GOED에서는 0.1 이하면 돼.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0.005까지도 빼냈단 말이에요.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환경 호르몬 저희들 싹 다 걸러내놨어요. 그래서 저희 제품은 안전한 거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매달 25,000번, 매년 50만 번 이상. 그리고 출고되기 전 200번 이상 확인을 하고 출고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흡수율. 되게 중요하죠. 저분자. 자, 우리가 흡수율 하면은 가장 이렇게 많이 귀에 익은 게 뭐냐면, 그거죠. RTG 오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RTG 오메가는 너무 좋아. 그래서 RTG 오메가가 이런 것만 따서 해. 근데 지방산, 이거는 입자가 커가지고 원래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TE 공법을 썼대요. 흡수가 잘 되게. 근데 조금 세월이 흐르면서 EE 공법. 그 다음에 나온 게 RTG 공법. 하지만 아메이는 원래부터 RTG 공법을 썼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다음 공법이죠. 이 파이토마린셀이라 해가지고 이 지방산을 2000분의 1로 아주 잘게 쪼개가지고 물로 감싸요. 그래서 바로 흡수가 되게끔. 그래서 흡수율은 예전 거보다 6배 높다라는 거. 그래서 2000분의 1, 아주 미세 분자로 쪼갰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은 머리카락이 100 마이크로미터예요. 근데 이 100 마이크로미터인데 이거보다 정말 100분의 3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저분자 3 마이크로미터로 쪼개가지고 여기에 보시면은 넣었어요. 그리고 바깥쪽에 물 분자를 이렇게 물로 쌌어요. 수분을. 그래가지고 바로 흡수가 되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00mg 이상이면은 요 네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눈하고 뇌하고 전부 다. 그리고 여기 보면 EPA 많이 올려놔서 혈흔 개선에 훨씬 더 도움을 준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ALA 여기가 44mg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는 부원료이기 때문에 표기는 안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들이 지금 염증, 특히 뇌에 있는 염증에 상당히 이렇게 도움을 많이 준다고 염증 억제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가 활성산소, 세포 공격 이런 것들이 제가 아까 항산화 영양소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기름이기 때문에 산화되지 않게 비타민 E를 48mg을 넣어놨어요. 자, 그래서 요건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전의 아메이랑 살짝 비교를 해보면요. 아메이 너 너무 많이 올랐어. 안 그래도 비싼데.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근데 이 오메가3에 보면은 원래 22.5일분이에요. 22.5일분이고, 이거는 한 달분. 그래서 이 22.5일분을 만약에 한 달 드시게 되면은 52,000원. 근데 지금 나온 건 53,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EPA, EPA를 4대3으로 많이 올려놨고 여기에 ALA라는 치아시드, 식물성 오메가3를 44mg 넣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제품이 지금 나온 거죠. 어. 자, 그리고 이 오메가, 이거는 임상 실험을 한 건 아닌데 벨기에 대학에서 실험실에서 이렇게 연구를 했대요. 그랬더니 오메가3가 종양세포도 사멸을 시키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만성염증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연관이 되죠.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에 봤을 때 정말 여러 군데 영향을 주더라. 그게 결국은 이 그런 당들이 염증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만성 염증들도 우리 몸에 곳곳에 가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은 질병으로까지 연결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너무 핫한 마이크로바이옴. 여기에 100세에 장수하시는 어른들을 보면은 3, 40대에 장에 있는 염증 수치랑 비교를 했을 때에 염증 수치가 비슷하답니다. 100세 장수하시는 분들. 그래서 우리가 염증 수치가 낮은 사람들이 오래 장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장에 사는 미생물이 다양할수록, 그리고 그 다양한 미생물들이 일을 많이 해서 단쇄지방산을 많이 뿜어낼수록 염증이 낫더라. 이런 결과가 있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혹시 반반 식단 들어보셨어요? 반반. 자, 반은 내가 좋아하는 거를 먹고, 반은 내 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게 결국 뭐냐면, 식이섬유죠, 식이섬유. 자, 우리가 어쨌든 내가 건강하려고 하면은 내 장에 사는 미생물들이 다양해야 된다는 거. 근데 다양은 한데 얘네들이 먹을 게 없어서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일을 해야만이 좋은 단세지방산을 만들어낼 거잖아요. 근데 먹이가 없으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성을 올리는 거 1번. 그 다음에 다양성을 이 다양한 미생물들이 일을 많이 잘할 수 있도록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 되는 거 2번.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이섬유, 식단을 보시고 어쨌든 섬유질이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드시려고 애를 쓰시고 그리고 저희 제품 중에서 식이섬유 있죠. 식이섬유를 꼭 좀 사실은 요즘에 음식으로 섭취하는 거는 결코 쉬운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GLA 감마리놀렌산. 이
GLA라는 것도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준다라고 해요. 그리고 GLA 같은 경우에 오메가3와 같이 먹었을 때 훨씬 시너지 효과가 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GLA는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이게 파란색이 저희 세포예요, 세포.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LDL은 그냥 나쁜 콜레스테롤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포에 이렇게 보면 GLA가 LDL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혈중에 있는 이 콜레스테롤을 싹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요 세포 안에서 이 처리를 하는 기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포 안으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하는 너무 애가 멀어가지고 무조건. GLA라는 거죠. 그래서 음. GLA 도움이, 네? 안 돼. 잠시만요. 장표가, 자, 그러면 GLA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코큐텐. 박지성? 아,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코큐텐 하면은요, 혈압 낮게 하는데 코큐텐이 최고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 화살표 있는 요 부분이 우리가 혈관이 이렇게 이제, 포개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어쩔 수 없이 찌꺼기들이 끼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코큐텐을 먹게 되면은 우리가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활성화되면서 이렇게 혈관을 넓혀줘요. 그래서 혈관이 좁았을 때는 막 혈액이 지나가려고 하니까 혈관 벽에 압력을 주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길을 열어주면 편하게 지나갈 수 있으니까 혈관들이 혈압을 조금 자극을 안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CoQ10 이렇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 빨간색만 보시면 돼. 이렇게 어려운 장표는 다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이 코엔자임 Q10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원래 CoQ10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만드는 조효소거든요. 근데 이 코엔자임 Q10은 우리 왜 젊음의 비타민, 해충 비타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드는 곳인데 나이가 들수록 이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조금 천천히 공장을 쉽게 얘기하면 천천히 돌리는 거예요. 공장을 빨리 돌려야 에너지를 많이 만드는데 나이가 들수록 공장을 천천히 돌리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코큐텐을 이제 외부에서 먹게 되면은 이게 들어오면은 우리 에너지 공장을 빨리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난다. 그래서 에너지 생성하는데 코큐텐이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거. 근데 우리가 이 코큐텐이 보면은요, 세포 하나에 수백 개의 코큐텐이 있는데 일을 많이 하는 곳일수록 코큐텐이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곳이 심장, 그리고 신장, 뇌, 근육, 간, 이런 데 일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나이가 들수록 가장 또 빨리 이렇게 떨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심장에서 코큐텐이 가장 먼저 훅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40대 이후가 되면은 노련사가 많은 이유도 이런 영향이지 않나. 그래서 심장병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유해산소, 활성산소. 자, 여기 보면은 항산화 작용이죠. 그래서 이 코큐텐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유해산소로부터 보호를 해준다. 산화 억제. 그리고 염증성 사이토카인 억제. 마이오카인, 사이토카인 세트입니다. 사이토카인이 많이 생기면은 염증. 그래서 근육을 키워서 마이오카인을 만들게 되면은 염증 억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에요. 자, 이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LDL, HDL. LDL은 그냥 오해를 많이 받죠. 나쁜 거. HDL은 좋은 거. 근데 실제적으로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상당히 필요한 예, 지방입니다. 자, 근데 콜레스테롤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어, 이 호르몬의 원료가 되기도 하고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에요. 우리가 세포막에 보면은 인지질, 오메가3, 오메가6 지방산, 그리고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세포막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에서 만들어가지고 LDL이 이렇게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우리가 혈관 내피에 염증으로 인해 가지고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LDL이 그냥 안 지나가고 보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수를 하다 보면은 찌꺼기가 뚝뚝 떨어질 수 있는데 그 찌꺼기들을
HDL이라는 콜레스테롤이 나가가지고 청소차죠. 싹 싣고 다시 간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HDL은 좋은 거, 뚝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LDL은 나쁜 거라는 오해를 받고 있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오해도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보통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내 간에서 80% 정도는 몸에서 만들고 음식으로 한 20% 정도? 근데 우리가 고기, 콜레스테롤이 높기 때문에 나 고기 먹으면 안 돼.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고기를 많이 먹어서 콜레스테롤 높아져.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콜레스테롤 높게 하는 거는 두 가지예요. 당, 그리고 스트레스, 요거를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2015년도에 보면은 위험한 영양소에서 빠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콜레스테롤은 200 이상이 되면 위험해라고 약을 먹어야 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해보시면은 굳이 약을 안 드시고 식습관, 생활습관으로도 얼마든지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자, 여기 보면은 레시틴, 콜레스테롤 개선을 하죠. 레시틴을 이렇게 먹게 되면은 여기에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를 레시틴이 딱 들어오면은, 레시틴은 쉽게 얘기하면 유화제 역할을 해요. 혈관에 뻥 뚫어. 그래서 여기에 붙어 있는 콜레스테롤 딱 떼가지고 HDL이 청소차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딱 실어가지고 간으로 보내버려.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개선을 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조금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스타틴 계열 약 많이 드시죠? 의외로 보면은, 소비자들은 콜레스테롤 약 먹고 많이 좋아졌어. 그래서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콜레스테롤,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먹게 되면 부작용이 하나 있는데, 자, 보세요. 간에서, 간에서 우리가 콜레스테롤하고 코엔자임 Q10을 같이 만들어요. 같이 만드는데 만약에 스타틴 계열 약을 먹게 되면 콜레스테롤도 안 만들고 코큐텐도 안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코큐텐은 안 그래도 부족해져 가는데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코큐텐이 많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심장, 신장, 근육, 간, 뇌 이런 쪽에 코큐텐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이 약으로 인해 가지고 덜 만들게 되면 여기서 문제가 생겨버려요. 근데 그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콜레스테롤 약을 그냥 수치 떨어지니까 좋아. 그렇게 해서 드시면은 상당히 나중에 곤란한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타틴 계열을 꾸준하게 먹다 보면, 그리고 이런 게 있거든요. 약을 이렇게 먹다 보면은 부작용이 우리가 5년 뒤, 10년 뒤에 온다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되니까 이런 게 왔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약의 부작용이 상당히 많다라고 해요. 우리가 약을 보면은 효능은 몇 줄 안 되지만 부작용이 엄청 많죠. 그래서 약사도 의사도 책임 안 져요. 책임 안 져도 돼. 이미 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결국은 책임은 환자들 몫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되게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약을 드시더라도 조금, 뭐,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약은 꼭 필요하겠지만, 그냥 편하게 약을 조금 드시는 거는 조금 관리를 좀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비타민 B군. 다 왔습니다. 지겹지는 않으시죠? 힘을 내십시오. 자, 비타민 B군과 호모시스테인. 자, 여기 조금 어려운 호모시스테인. 어렵기는 하나 간간히 들을 수 있는 호모시스테인이에요. 자, 이 호모시스테인이 뭐냐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에요. 계속 염증 나오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식사 중에 단백질을 섭취를 해요.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면 단백질을 잘게 잘게 쪼개면은 아미노산으로 쪼개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대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메티오닌이나 시스테인으로 완전히 아미노산으로 쪼개져야 되는데 여기에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은 이렇게 전환이 안 된대요. 그렇게 하면서 내 몸에 호모시스테인,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올려버리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단백질을 많이 먹는데 비타민 B군이 없으면은 내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이스트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염증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고 꼭 필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 많은 역할을 하죠. 너무너무 많은 역할.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심혈관 질환에 보면은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낮추고 중성지방 떨어뜨리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심장을 보호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비타민 E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혈액은요 수용성이죠. 그래서 기름하고 물하고 기름은 섞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지나갈 때 그 자체로는 못 지나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코팅을 해요. 단백질로. 코팅을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세포를 이렇게 공격하는 유해산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유해산소들이 이 단백질,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면은 이 코팅막이 벗겨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기름이 흘러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물하고 기름하고 섞이지 않기 때문에 혈관벽에 쌓이게 돼.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동맥경화라는 걸 일으키게 되고 혈관을 막히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비타민 E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 오메가3에 지금 48mg이 비타민 E가 들어있죠. 그래서 비타민 E도 우리의 혈관 질환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자, 힘내십시오. 마지막 상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사증후군 이꼴 인슐린 저항성 이꼴 심혈관 질환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터질 것 같죠, 지금? 터질 것 같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대사증후군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허리둘레 전부 다 영향을 줍니다. 여기에 제가 이 당과 염증과 항산화 영양소를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한 이유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심혈관 질환 말고 결국은 염증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암으로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래서 항산화 영양소, 산화되는 걸 막아주는 항산화 영양소 A, 비타민 A, C, E, 셀레늄, 코큐텐까지 기억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정리를 해보면 혈당에 도움되는 영양소가 단백질 그리고 식이섬유 글리코다운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혈관에 도움되는 영양소는 오메가3 그리고 유산균 예, 마이크로바이옴, 유산균도 내 맞춤형이 있겠죠? 그리고 감마리놀렌산, 그리고 코엔자임 Q10, 그리고 레시틴, 비타민 C, 비타민 B, 그리고 비타민 E까지 이렇게 조금 챙겨 드시면 혈관이 튼튼하게, 혈압도 깨끗하게 우리 건강을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리더님 감사합니다. 아무튼 금요일 저녁